일요일은 온종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에 수문이 열린 것 같았다. 나는 끝없이 내리는 비와 흠뻑 젖은 바깥 풍경에 넋이 나간 채 서재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정전기로 바짝 충전되어 있었다. 응답받지 못한 의문으로 가득 찬 구름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바다를 가로질러 정체모를 뭔가가 모여들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현자의 원고 집필을 막 끝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제 때가 왔네. 낯익은 목소리가 말했다. 현자였다. 다음 주 금요일에 몽쇠기르에서 만나세. 나는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깊고 따뜻한 행복감이 온몸에 흘렀다. 어쩌면 나는 그를 다시 만날 기대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내 꿈속에 나타났고 나는 멀리서도 내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힘의 존재를 느껴왔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 나는 그가 내 삶에서 다시 사라져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고 앉아 있었던 참이다. 늘 깨어서 경계하게. 그가 말했다. 정산을 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귓속을 맴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음성과 함께 남겨졌다. 정산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람? 그저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현자의 유머일까? 아니면 그에 못지않게 정확한 시의적 감각이 담긴 의미심장한 힌트일까? 그의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언어. 불가피한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할 때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언어가 다시금 생생히 살아났다. 입문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말이다. 난센스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그 불길한 배우의 소리도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기쁨을 앗아가지는 못했다. 보라, 깨어나서 보라.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다. 다음 날 전 세계 남녀노소의 머릿속에서 현실에 대한 관념을 영구히 바꿔놓는 끔찍한 재앙이 덮쳐왔다. 바벨탑, 쌍둥이 타워가 무너져 내린 그날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 그 세대는 공포의 세대라 불렸고 사건은 지구의 서반구에서 일어났다. 정산일. 그것은 단잠을 깨우는 무자비한 소리였다. 마침내 상처가 골마 터지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암흑의 구덩이 속을 멍하니 들여다보며 마비된 듯이 서 있다. 하지만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들여다보고자 하기는커녕 또다시 두려움과 억압의 파괴적인 도피로를 택했다. 완강하고 편향된 남성적 권력욕에 답없는 결론. 곧 내 안의 허물을 외부로 투사하는 방법 말이다. 미숙한 지도자만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한다.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신 나간 세상과 높은 힘에 동조된 우주의 질서 사이에 종잇장처럼 얇은 균형점을 안간 힘으로 붙들고 있는 인도의 티베트 불교 사원들, 보스니아 메주고르예와 그리스 아토스 산의 그리스 종교 수도원들, 콜로라도주 크레스톤의 마니토우, 블랙 마운틴의 블랙 엘크의 영적 후예들,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현자의 사무실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런 곳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시대에는 모든 일이 깊은 고통으로 밀려온다.
그것은 쇠퇴한 구시대 권력이 현상을 유지하고자 뒤트는 필사적인 마지막 몸부림이다. 억압의 얼음장 아래서 지구와 지상의 모든 영혼들은 상고에 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무엇, 이제야 겨우 그의 눈뜨기를 배우고 있어서 여태껏 알아보지 못했던 우주의 힘이 바야흐로 탄생하려는 순간을 예고하면서 깨달음 말이다. 어릴 적 우리는 집에서 요상한 장식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를 짓궂게 놀리는 선물로 어울릴 대리석으로 만든 소형 해시계였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처럼 밝은 날의 시간만 새지그래. 어느 날 이 작은 기념품을 인간의 억압에 비추어 생각해보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모든 암울한 시간 동안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나 부르는 그것은 단지 조명받고 인식되기를 기다리며 그들 속에 감춰져온 것들일 뿐임을 내가 깨달은 것은 현자를 만나서 그의 밑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후였다. 우리가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한 일이에요. 오르후스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저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나는 예의상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하늘은 찌뿌둥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도착장 안의 사람들은 졸리는 듯 꿈꾸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북적이고 있었다. 신문 1면에 이슬람의 서방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옆에는 프로작 판매 폭증이라는 기사 제목이 보였다. 찌릿내 풍기는 어두운 한쪽 구석에는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무더기 위로 파리가 날리고 있었다. 내 안에 어디엔가 한 풍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때로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뿌연 지평선에 둘러싸인 광활한 풀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뒤이어질 고요를 선포하기나 하는 듯 새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고요는 불길한 공허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는 진동으로 모든 것을 떨게 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의 밑바닥 상태일지도 모른다. 지옥의 구렁텅이와 변신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초현실적이고 끝이 안 보이는 무대의 모습을 띠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외로운 말이다. 어쩌면 그것은 악몽의 시작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선택은 외로운 사람의 것이다. 선택은 날마다 매 순간 신중히 잘 내려야만 한다. 예전에 근심거리를 던져버리고 고난도에 잊기, 기술을 연마해가는 동안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한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왔다. 너는 바람 속의 낙엽이다. 낙엽은 공중을 날아 정확히 제 가야 할 곳으로 간다. 갑작스럽지도 않되 예측할 수도 없게. 너는 바람 속의 낙엽이다. 하지만 너는 또한 그 바람이다. 낙엽은 덧없으나 바람은 영원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기차역의 가장 그늘진 구석에 진을 친 찌릿내 나는 노숙자다. 동시에 나는 그를 지나치는 나그네다. 나는 내 방관이 자비심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자위했다. 물론이다. 나는 그 형제의 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또한 나는 그것이 환영임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의미가 없지도 희망이 없지도 않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확실한 변화의 계기이다. 이런 상황은 궁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인류의 가장 뿌리 깊은 의무에 대한 나의 모든 경직된 생각들을 직면하게끔 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오만해 보이지만 나는 그게 사실은 존중이란 말에 더 깊은 의미에 다가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너는 바람 속의 낙엽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의 단순한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존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미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추김이었다. 그 존재들이란 사실 낙엽을 공중에 날리게 하는 바람인 우리 자신의 감춰진 측면임을 깨닫도록 말이다. 종이에 펜을 댄 순간 마치 터널 속으로 굉음을 울리며 들어서는 기차에 올라탄 것만 같았다. 그 터널 속에서는 시간이 사라져 앞으로 뒤로도 가지 않고 오로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은 제약 없는 현실이 되었다. 글쓰기는 그 자체가 의식을 확장시키는 행위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마침내 저 자신을 바치오니 저의 임무를 받아들이나이다. 라는 마법의 주술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의식의 변성 말이다. 안달루시아의 현자를 집필하고 있던 중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던 나의 재정적 문제가 극적으로 전환되게 만든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TV 연속극 더 호텔에 등장하는 한 허접한 대중가수 역할을 맡아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나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응답일까? 아니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일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벗어나고자 했던 그 모든 것 속으로 되돌아가는 뒷걸음질임을 말이다. 나는 정중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다. 나의 텅 빈 호주머니를 채워줄, 그러나 내가 그토록 열망해왔던 새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그 유혹적인 보수를 나는 사양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허접한 대중가수 역할의 나는 노라고 말했다. 바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문이 열렸다. 복리이자 때문에 원금의 몇 곱절을 갚아오고 있던 빚이 갑자기 탕감된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강의 요청 편지가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근심으로 문제에 밥을 주어 키우는 짓을 하지 않았던 덕분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에 내가 마침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 흐름의 몸을 내맡기라는 현자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어쩌면 저 위층의 이사회가 아직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기차는 황량한 풍경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들판과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이 살짝 서린 차창에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은 어쩐지 낯익은 모습 같았다. 처음엔 그것이 나 자신의 얼굴인 줄 알았다. 다음 순간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늙은 사람의 얼굴임을 깨달았다. 이 얼굴 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몸을 돌렸다. 새로 승차하셨나요? 여 승무원이 미소리를 보냈다. 나는 약간 얼떨떨한 마음으로 기차표를 찾아 내밀었다. 포화, 거긴 동정녀의 마을이 아닌가요? 그녀가 마치 날씨 이야기를 건네듯 가볍게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언 같았다. 그녀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검표한 기차표를 되돌려 주었다. 내가 제대로 들었나?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약간 당황한 채로 물었다. 즐겁게 여행하세요. 그녀는 귀먹은 사람에게 말하듯 미소를 띠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는 복도를 따라가 버렸다. 나는 함부르크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쾰른에서 다시 갈아탔다. 파리 외곽 25km 지점의 어둠 속에서 기차가 멈췄다. 공포가 열차를 엄습했다. 탄테러 위협이었다. 잠시 후 모든 승객은 하차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 아이가 자지러듯이 울었다. 경찰들이 바로 내가 앉았던 칸에 멈춰서 아랍인으로 보이는 사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다.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1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열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바로 그로 인한 연착 덕분에 우리는 툴루즈 외곽에서 일어난 폭발을 간발의 차이로 면할 수 있었다. 한 비료 공장이 테러의 표적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저 일어나고야 말 사고들 중에 하나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폭발이 일어난 지 1시간 후에 우리는 찌그러진 자동차와 녹아내린 가로등과 창문이 날아간 집들로 가득한 시커멓게 게을린 교회를 천천히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화산 변두리를 여행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현자는 포화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자는 과묵하고 초연한 표정이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근엄한 오라만이 낯익은 후광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군중 속을 뚫고 우리의 길을 갔다. 현자의 자동차는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마을로 이어진 고원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1시간쯤 달리자 숲 사이로 몽쇄기를 산이 보였다. 내 안에 따뜻한 뭔가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느슨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산을 지나 마을을 향해 머리핀 모양의 굽이길을 돌아 내려갔다. 눈앞에 집이 보이자 내가 그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가 실감되었다. 자넨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이젠 그의 성격을 꽤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놀랐다. 그는 커다란 물 주전자를 가져와서 파스티스가 든 2개의 유리잔에 물을 따랐다.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저를 오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가르쳐준 것을 다 잊어버렸는가? 자네와 내가 서로를 잊어버리는 따위의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해보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우리가 말일세. 그가 잔을 들어 내 잔에 마주쳤다. 나는 내 잔의 파스티스를 훌쩍였다. 맛이 별로였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받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네가 분리로 경험하는 그것은 분리성을 믿는 환영 속으로 도망가는 또 다른 도피로다. 거기서 갈망이라는 또 다른 질병이 자라난다. 내가 무엇을 갈망했단 말인가? 말해보게. 자네가 이곳에 오게 한 게 나라고 생각하나? 그 말을 듣고 따른 것이 자네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자네와 나는 하나라는 아름다운 진실에 대한 자네의 한정된 이해가 노출된 것일 뿐이란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말을 잇기 전에 자신의 잔을 비우고 물을 더 따랐다. 하기야, 내가 그 말을 닳도록 되풀이해주면 자네도 결국은 이해를 하겠지. 그는 산만해진 것 같았다. 신비의 목소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잠자고 있는 자만이 깨어나서 놀랄 줄을 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의 어떤 그림자가 다름 아닌 너 자신의 태만으로 오르후스 중앙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그토록 거만하게 지나쳐 버리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하필이면 지금 이 마당에 이토록 끈질기게 구는 걸까? 현자가 중심을 잃은 듯이 보인다는 사실조차 나를 혼란에서 건져주지는 못했다. 그는 이상하게도 흥분한 듯 자신의 잔에 파스티스를 마구 따랐다. 나는 교회와 기독교의 독재를 깨부술 작정이라네.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한정인데도 너무 오래 버티면서 권세를 부려왔어. 그는 정말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그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일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거짓말에 팔려 넘어갔는지를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당장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 걸세. 내가 예수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가난한 시골뜨기였다고 한다면 자네는 뭐라고 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을 말한 것인지 어리둥절했다. 그의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배후의 진짜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 중 일부에는 양념이 많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라. 단지 내용이 날조되었다는 분명한 사실뿐만 아니라 50여 년 전에 사해의 쿰란과 이집트 북부의 나그 한마디에서 새롭게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들의 내용을 비추어 봐도 그렇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에는 내 눈에도 단순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지만 오직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예수와는 아무런 미인도 아니었어. 그가 되풀이해서 거칠게 말했다. 그는 조직되어서 권력 다툼에 이용된 거라네. 쇼를 연출한 것은 12제자들이야. 그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와에 관한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순간 현재에 보는 능력은 그 자신의 개인적 소견에 의해 한정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견은 또 그의 과거 한 전생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생각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그저 분명했다. 그리고 예수아가 복음이 말하듯이 권능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그의 형제자매들의 본복이었다는 사실도 그와 똑같이 분명했다. 우리 역사에 무수히 존재하는 남녀의 모든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이후로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의분의 느낌과 함께 내 안에 깊은 외로움을 심어 놓아서 나를 슬프게 했다. 게다가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불화를 풀어줄 중재 요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슴속의 목소리가 말했다. 명심하라. 에너지는 생각의 뒤를 따라온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뭔가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뭔가가 마개가 열릴 것만 같았다. 현자는 정화를 신은 채 홀 안을 부산스럽게 돌아다녔다. 나는 할 말을 잊은 채 주방에 앉아서 맥동하는 빛 속에서 튀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흘끗흘끗 나타나는 것들이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눈을 감고 존재의 다른 상태 속으로 이끌어져 들어갔다. 순간 그 상태는 일상적인 감각으로서 경험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까지 미친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고 설명 자체가 엄청난 한정이 되어버린다. 이 상태에는 그것을 전할 만한 그 어떤 형상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좋게든 나쁘게든 이 지상에서 이뤄야 할 과제를 진 인간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임이 틀림없었다. 내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목소리가 말했다. 어떤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네가 당연시하거나 사실로 여겼던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에너지를 환영과 물질주의에 오도된 종교의 틀 속에 갇혀있게 만드는 인류의 한정된 상상력, 그 모든 관념과 사상,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그들이 일궈낸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큰 분노와 고통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좁은 틀 속에 구겨 넣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붙들어 놓는다. 한때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아름답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해방할 때가 왔다. 인류가 확신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상징하는 권능을 이해한다면 실제를 한정해야 할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목소리는 침묵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가슴에서 나와 춤추는 듯 작은 빛 알갱이들로 변했다. 내 몸은 그 말이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너는 네가 하러 온 일인 물질을 영으로, 어둠을 빛으로, 악력을 요긴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일과는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거짓은 결국 귀신 아니면 악령으로 변한다. 교회가 가르침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무의식에서 나왔든 무지에서 나왔든 간에 그것이 거짓임은 변함없다.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죄도 아니다. 그저 서글픈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바뀔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더 많은 적을 만들어낼 기회로 여기지 말라. 적은 이미 충분히 많다. 변신하여 자유로워지리라. 네가 떠나려는 여행을 너는 더 많은 형상들과 새로워 보이는 환영들 속을 뚫고 지나가는 여행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태초에 불 위에 놓인 가마솥 속에 그 내용물들이 시시각각 졸아들고 있다고. 모든 찌꺼기는 불타버리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본질만이 남을 터이니 그러면 너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형상도 불타버리고 가마솥과 불도 물질로서든 관념으로서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텅 빈 허공과 거대한 침묵이란 개념조차 사라졌을 때 만유는 유일자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 마치 침묵을 안팎으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았다. 그 침묵은 흐물흐물한 파동이 되어 외계로 열린 벽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아니, 내부로 열린 것일까? 마침내 그 심상을 놓아보내고 눈을 떴을 때 눈앞의 촛불은 다 타서 녹아내리고 마지막 연기가 콧구멍을 간지럽혔다. 반항과 감사라는 모순된 야릇한 느낌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명확하게 내 목소리의 톤과 부딪혀서 사랑에 대해 이전까지 가졌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뿐인 걸작의 영혼 없는 복사판인 제 본래의 몰골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 걸작은 목소리 속에서 자신을 드러냈다. 사랑이란 것이 한갓 감정이나 감각 따위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인류는 새로운 종류의 여유와 유연성을 얻게 될 것이다. 감정만으로는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기가 너무나 불안하다. 이것은 감정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느낌을 해방하라는 말이다. 실제의 눈을 뜨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라는 말이다. 아스트랄계에 투시하는 능력을 광고하여 사람을 현혹하는 소위 투시가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오히려 인류는 낡고 익숙한 제도의 되풀이일 뿐인 또 다른 교회와 권위와 지위를 만들어낼 새로운 관념과 환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로 하여금 애초에 해방을 꿈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흉의 말이다. 거짓은 진실이라 칭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덜 거짓되게 만들 수 없다. 깨끗한 옷을 걸치는 것으로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말은 쉬운 것이다. 행동과 태도가 변화를 일군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의 일이고 오로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어떤 성자도 현자도 그것을 대신 떠맡아줄 수 없다. 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그리고 모든 길은 틀 속에 갇힌 인간이 지옥으로 여기는 곳을 지나간다.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구루나 다른 인간이나 주변 환경에 그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문제에 직면해서 진정으로 스스로 책임을 떠맡아 자신을 해방할 용기를 지닌 자는 100만 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지만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가 한때 이렇게 말했었다. 일어나라.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 너는 치유되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일어나서 너 자신을 책임져라.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깨어나서 자신이 하러 온 일을 할 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부엌 창문으로 떨어지는 햇살 속에서 먼지 알갱이들이 춤을 췄다. 길 저편에서 들판으로 가는 양들의 방울소리가 수업이 끝났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짐을 풀고 내 사랑하는 몽쇄기를 상과 제외할 채배를 갖췄다. 날은 맑았다. 우리가 자연의 여성적 정원인 프라의 풀밭을 향해 덤불을 지나 걸어가는 동안 햇볕은 따갑고 공기는 청명했다. 속삭이는 존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따라오면서 주위에서 춤을 췄다. 나는 그들이 현자로 인해 살아나서 분주히 우리를 환영하고 있음을 느꼈다. 희한하게도 그런 광경이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아서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것이 내 의식 속에 아직 정착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내딛는 발걸음이란 사실을 목소리가 아직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시금 그 배후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광경이 주는 매혹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느꼈다. 프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자와 나는 나란히 걸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뒤의 모든 수직선과 수평선들을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구심점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 선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등변의 십자 형상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아름다운 친구에게 받쳐졌다. 나는 공터에서 여신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여신의 투명한 형체가 밝게 빛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우아한 움직임으로 우리 앞에 공중에 떠서 진동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서 도가니 같은 해를, 불의 정수를 바라보았다. 물질과 형상이 액체로 흐르는 유리와 같은 수십억 년의 세월 속으로, 삶과 고통이라는 신생대 코끼리의 죽음 속으로, 그림자들의 한정된 정화의 춤 속으로 다시 녹아드는 영원한 한 과정을, 그 모든 것은 한정되고 애처로운 말과 심상과 생각일 뿐, 그 모든 것은 한갓 형상의 덧없음을 가르치는 기념비일 뿐. 하지만 그것은 또한 씨앗과 흙의 아름다운 추억,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맺힌 가슴의 결정체를 흩뿌리는 겨자씨. 이 순간 오래된 의식 속에 떨어지는 축복의 빗방울처럼 내리는 영원의 계시와 예언의 우주적 폭발. 라스!
목소리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울렸다. 안팎의 경계가 없었다. 현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 인물은 텅 빈 하나의 껍질뿐이었다. 빛나는 공터에서 나는 프라 여신과 미지의 어떤 의식이 나를 향해 광채를 바라는 자비와 온화함이 가득한 미소 속에서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막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불 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찰나 어떤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흔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현자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라스! 우리는 풀밭을 가로질러 걸었다. 나는 그를 바싹 따라거리며 이것이 그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해준 그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파른 일직선의 길을 수월하게 지나서 박해의 화영대에서 죽어간 카타리파 사람들을 기리는 돌 아래에 멈춰섰다. 극적인 일이 일어났네. 현자는 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말을 이었다. 요새로 가는 비밀의 통로를 자네에게 보여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네. 그는 한때 통로였던 곳을 가로막고 있는 껍질 벗긴 가느다란 가뭄비 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하얀 울타리를 슬픈 듯한 표정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관목들과 키 큰 풀에 뒤덮여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뿌리 뽑힌 나무들 사이로 바위들이 듬성듬성 누워 있었다. 그 나무들은 한때 대머리 수사의 옆머리처럼 사너리를 따라 무성했던 숲의 일부였었다. 우리는 풀 속에 앉았다. 내일 아침엔 일찍 출발할 걸세.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아. 자신을 잘 추슬러서 준비해야 해. 지금 여기에 100% 현존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게. 이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기회니까. 이것만 해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금 내가 겪은 그 모든 환상적인 경험의 후유증 속에서 그저 넋을 잃고 있었다. 이제는 보인다는 생각에 흡족해서 말이다. 나는 모든 영적 수행에 기본적으로 달라붙는 명인 교만에 잠시 휩쓸렸다. 아마 나는 허튼 소리를 해대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르겠다. 나를 그 상태에서 깨운 것은 아마 풀밭을 뛰어다니는 몇 마리의 참새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허리를 바로 세웠다. 그러자 내 안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허리를 바로 세우고 있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갈 채비가 된 자 말이다. 자, 이젠 자넨 이것도 해봤네. 현자는 상냥하고 이해심으로 가득했다. 그건 자네가 빨리 극복해야 할 유아병의 하나일세. 산 뒤로 넘어가는 석양이 남긴 황혼이 마을을 부드러운 분홍빛 색조로 감싸서 집들이 초현실적인 풍경 속에 빛나게 했다. 양들의 채취와 포도 압착하는 냄새가 마을 굴뚝에서 풍겨오는 산사나무 태우는 냄새와 뒤섞였다. 한때의 흰 비둘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구름처럼 지붕들을 지나 너울거리다가 제각기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마지막 몇 분의 황혼을 감상하면서 정원에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내리자 땅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다.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내가 식탁을 차리고 장작 난로에 불을 피우는 동안 현자는 요리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알던 곳과는 다른 곳, 어쩌면 다른 우주의 다른 행성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모른다. 그저 우리가 영혼을 가로질러 변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양초에 불을 붙이다가 현자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그가 한 말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제 나는 그가 정산일이란 말로써 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오르우스에서 몽세기르로 오는 길은 하나의 현실로부터 다른 현실로 가는 여행이었다. 나는 내가 아주 급격한 어떤 변신의 과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의 공부거리는 가장 끈질긴 종류의 저항, 나 자신에 대한 저항을 벌이는 것이었음을 그제야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한 현실과 다음 현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워서 두 현실 사이의 전환은 손가락 튕기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것을, 그리고 악보만 알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주적 춤의 기본 스텝만으로 중력이 이끄는 죽음의 춤의 스텝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지를 알았었더라면 그토록 자만하여 자신감에 넘치지는 못했으리라. 식사 후 나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나는 현자가 주방에 앉아 난로불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내게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막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다. 오늘 밤 자넨 코스트 호텔에서 잘 걸세. 그의 말은 조용하고 단호했다. 자네 방을 예약해 두었네.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게 분명했다. 우린 내일 아침 7시에 여기서 만날 걸세. 뭔가가 잘못되었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그렇게 되어야 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가게. 내일이면 이유를 알게 될 걸세. 그는 2층 계단으로 걸어갔다. 잘 자게. 난로 유리 속에서 어른거리는 불꽃 그림자 속에서 말없이 거의 숙명적이라고 할 만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낯선 존재가 보였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김새는 마치 자칼 같기도 했다. 멀리서 현자에게 응답하는 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히 주무세요.